그리고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이제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가 있고, 보완적 지적 특성은 우리가 이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업 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 그러니까 동종업종, 그러니까 A라는 뭐 화학회사라고 B라는 화학회사 간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회사 내에서도 작년의 재무정보와 올해의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비교 가능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교 가능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그러니까 작년에 적용한 정책이 올해도 적용해야 되고, 저에서도 동일한 그 정책을, 그 회계 정책을 적용해야지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재무 정보의 특성입니다. 그다음 이제 검증 가능성은 여기 또 하나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통일성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통일성이라는 거는 이 비교 관련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가 통일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통일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비교 가능하더라도 다른 회계 정책을 정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업 A는 정책 1을 적용하고 B는 정책 2를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각 기준서를 보시면 이 주석에 정책 2에 대해서 언급하라, 정책 1에 대해서 언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기준서가 이제 기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그걸 또 주석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회사들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나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닌 거고,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관성이 중요한 겁니다.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 보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중요한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차가 있어요. 아까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라든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우리가 표현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에 충실하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립적이고 오류 없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우리가 제3자가 와서 재무정보를 산출한 내용을 이제 봤을 때 그 사람도 이런 비슷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증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로 다른 가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충실성을 본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완전히 일치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정보가 확실한 재무정보가 있고 불확실한 재무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원리라는 뭘 하면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의 개념들이 있고 대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된 정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추정된 회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범위가 있어요. 그 추정된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 점추정치에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앞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불확실성이 큰 거는 또 확률의 개념도 들어가고 통계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추정치, 딱 하나의 추정치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적시성은 뭐 좀 쉽죠. 적시성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제때제때 나와야 되는 게 필요할 때 주어야 되는 게 이제 적시성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그 회사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해가능성이 뭐 쉽게 쓴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이해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개념책에서 말하는 이해가능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개념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아까 그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도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지적 수준이 있고, 올바른 의사결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보고서는 우리가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진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 우리가 이용하는 아까 그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현재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진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뭐 회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진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계가 보면 IFRS 기준서가 보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회계가 약간 전문적인 분야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재무관리 쪽도 많이 들어오고 추정도 하고 공정가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지어는 어떤 문구까지 있냐면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들도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로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꼭 쉽게 풀어쓰고 아무나 이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어려운 건 덜 어렵게, 이 정도 개념인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가 가거나 뭐 할 때 어려운 걸 쉽게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걸 쉽게 풀 수는 없어요. 어려운 거는 덜 어렵게 푸는 거지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특성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 지적 특성이 있을 때, 요거 이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 지적 특성이 있은 상태에서 보강적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보강적인 검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뒷받침해서 주는 거지, 목적 적합성하고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런 보강적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 특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보강적 지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는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좀 더 그 정보가 뭐 60점짜리 정보라면 한 65점,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지. 목적 적합하지 않고 표현의 충실성 없는 상태를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성을 있게끔 해놓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강적 지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근본적 지적 특성을 순서가 적용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경제 현상을 먼저 식별하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이제 표현의 충실성 이제 절차하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성 완전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보강적 지적 특성 적용하는 어떤 순서가 없습니다. 규정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아니면 일반적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어떠면 이해 가능성 먼저 하고 검증 가능성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때로 그 각각의 정보의 특성에 맞게 이해 가능성 먼저 하거나 검증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 지적 특성과 다르게 보건적 지적 특성에는 특별한 절차는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아서 할 게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원가가 효익보다 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만드는 원가가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보다 작아야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재무제표하고 이제 보고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념책에서는 그 재무상대표, 포괄손익 뭐 이런 단어를 가급적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출력하는 경제적 자원, 청구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산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쪽은 좀 부채하고 자본 쪽, 경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무 정보는 뭐 투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경영진 수탁 책임. 그러니까 주주 쪽하고 채권자들도 경영진 수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과 범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보고계는 우리가 최소한 비교시효로 우리가 재무정보 산출해야 된다.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의 책정된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개념책에서는 여러 개는 별로 없고 계속기업의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기업 가정으로 놓고 보고 이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이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준서를 적용할 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일 때하고 계속기업 아닐 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계속기업 아니면 청산하니까 청산가치 쪽으로 가는 거고, 계속기업에 가면은 이제 공정가치라든지 현행가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도 이제 가능한 거고.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고기업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보고기업에서는 작성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보고기업에서는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냐, 그 다음에 비연결재무제표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에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생 목적에서는 이런 것들, 보고기업 반드시 법적 실체는 필요 없다. 이런 건 알고 싶.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재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써준 거고, 그다음에 보고기업은 우리가 이제 단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가 될 수가 있어요. 멀티. 그래서 멀티인 경우는 크게 이제 지배하고 종속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종속이 있고, 그런 지배하고 종속이 보고기업에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배기업 단독으로 보는 게 비연결재무제표. 그 비연결재무제표는 우리 개념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면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고 부르고, 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는 우리가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는 연결재무제표인 거고, 비연결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비연결재무제표를 쓰죠. 왜냐면 비연결재무제표, 우리가 이제 배당주고를 할 때는 비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의 단독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그쪽에 구성된 잉여권 갖고 우리가 이제 배당 정책을 상법에서 그거 갖고 하기 때문에 비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와 비연결재무제표에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용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념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놨던 질적 정보 특성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올 측정 기준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준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IFRS 기준서는 자산을 항목 이렇게 다 쪼갠 거예요. 항목별로. 부채의 항목별로. 여기 이제 개념책에는 회계 단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용도 이렇게 단위별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반적인 속성이 다 여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채가 정리된 상태에서 밑에 하위 부채 개념으로 파생된 겁니다. 좀 더 하나씩 붙는 거죠. 이거는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산은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앞에서는 경제자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산은 보시면 이제 경제자원이다. 경제자원인데 내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가 좀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제자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결과로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자원입니다. 이런 개념이 자산인 거예요. 현재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그래서 그럼 경제자원은 뭐냐?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입니다. 효익을 창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산이 사라지면 이제 경제적 효익이 늘어나는 거죠. 자산이 사라지면 걔가 이제 원가가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이 창출하고 수익에 대한 우리가 이제 또 채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정의는 우리가 이제 그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제 자원을 이행해야 되는 현재 의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과거의 결과로 경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 자산인 거고, 경제 자원을 뭐 주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부채인 겁니다. 부채와 자산하고 그냥 개념이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권리와 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권리와 의무. 근데 법률에서는 보통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기업에게 이제 의무가 있고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거고 의무는 과거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 그래서 우리 개념책에서 이전하는 것도 많이 쓰고 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산은 권리, 부채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여기 이제 회계단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계단위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산부채, 자산부채의 그 큰 개념이 나왔고, 그 개념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단위는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계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계정. 재고,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차입금, 이런 것들을 여기 회계 단위라고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좀 낯설지만, 우리 개념책에서는 그런 개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이행 계약도 이제 우리가 종종 파생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온 미이행 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뭐 말은 어렵지만 아직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니까 이미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를 미이행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본의 정의는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플러그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 지분에서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제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있는 그 납입 자본 같은 거 특정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과 비용은 보시면 이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 보유자 투자 관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많이 어려운데 자산, 부채,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원인 거고 얘는 이제 청구권인 거예요. 청구권 이쪽은 이제 차입자하고 채권자가 대여자하고 채권자가 있고 이쪽은 이제 주주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변동하면서 얘가 증가를 한 거예요. 요게 수익이에요, 수익.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변동하면서 얘가 자본이 감소된 게 비용.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 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는 거. 우리가 아까 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 부채로 인해서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본이 증가되면 수익,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 자본은 그러면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인해서만 자본이 변동하냐? 그건 아니죠. 바로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본이 늘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와의 관계로 우리가 바로 또 자본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자산 부채 변동. 그 다음에 1번이 아닌 거. 이렇게 쪼개지면 자본의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부채의 감소,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감소되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게 이제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식은 우리 이제 재무 기준서, 세부 기준서, 재고자산 기준서라든지 모든 기준서에 이제 인식이라는 게 금융상품도 그렇고 다 인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식은 말 그대로 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의를 충족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에 충족하면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무상태표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면 수익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요소를 우리가 그 기록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 인식되는 금액 장부금액.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장부금액을 하는 겁니다. 장부금액. 세무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무장부 금액이 있는 거죠. 세무장부에 있는 금액은 세무상 장부 금액이고, 우리가 회계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회계장부 금액인 거고, 세무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세무상 장부 금액입니다. 세법하고 회계하고 좀 하신 분들은 처음에 좀 헷갈리실 텐데,
회계에서 장부금액하면 회계상 장부금액인 거고, 세무 쪽에서 장부금액하면 세무상 장부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산 같은 경제 효익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 박탈해야 되니까 제거를 하는 거고, 부채를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행했어요. 우리가 이행했거나든지 면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 인식했던 자산 부채를 장부상에서 없애는 걸 제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거는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정부 또는 일부는 삭제하는 것.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산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누리면 땡큐죠. 누릴 때 없어집니다. 사라지면서 누리는 거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 효익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된 경우, 제로가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손상 같은 이슈겠죠. 손상 같은 이슈. 이럴 때 이제 제거되는 거고, 부채는 마찬가지로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가 이제 면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면제될 때도 없어지는 거죠. 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 상태, 우리 기업이 좀 좋지 않을 때 주로 면제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면제될 때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권리를 실행하고 부채를 이행하고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효용 자체가 사라지거나 의무도 사라질 때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개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삭제하는 거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 개념을 쓴 거예요.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거한다. 근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는 실제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치가 다 제로되거나 두 가지입니다. 다음 축전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재무정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을 얘기해 주면서 자산을 얘기해 준 거고, 청구권을 얘기해 주면서 부채가 온 거예요. 부채가 온 거, 자본이 온 거.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인식한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는 게 장부금액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인식한 게 정의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거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그럼 요 자산, 부채, 자본을 금액, 아까 이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측정 기준은 크게 이제 역사적 원가가 있고, 현행 가치가 있어요.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이제 우리가 발생한 금액, 자산 부채가 발생했을 때의 금액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역사적 원가입니다. 신뢰성 있는 거죠. 일단은 증빙이 있으니까, 신뢰성 있는 거예요,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가도 포함하죠. 거래원가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하면 각종 취득세, 이런 부대비용 같은 것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토지에 취득원가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역사적 원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최초에 인식한 금액으로 가고, 그럼 역사적 원가가 언제 바뀌냐? 손상. 아까 이제 역사적 원가로 하더라도, 자산이라 하더라도 효익이 없어지면 우리가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